대한민국이 코스피 5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 다시 내려갔지만요. 코스피 3천이 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축하하고 있는 지금,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코스피 5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연간 73% 상승하여 5천 코스피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은 세계 1등 성적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반 성적표가 반도체라는 이름의 천재 한 명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인공지능은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인공지능은 기억 장치인 HBM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문이 쏟아지며 주가가 폭등한 것이죠. 반면 우리 삶과 밀접한 전통산업, 대표적으로 기름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과 건물에 짓는 데 쓰는 철강산업은 싼 가격에 엄청난 양을 쏟아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관세 문제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지만 석유화학의 롯데케미칼, 철강의 포스코홀딩스의 감소폭이 그 증거로 꼽히고 있죠. 결국 지수는 오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영하권인 반도체 착시 상태인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5천인데 마트에 가면 한숨만 나옵니다. 물가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는 아닐 겁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이상기온으로 사과, 배추 같은 농산물이 병들고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금사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복잡한 유통의 함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원가는 1,000원에 팔았는데 우리 집 식탁에 오면 3,000원이 됩니다. 도매시장과 여러 단계를 거치며 유통마진이 과도하게 붙는 구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OECD 평균 50% 비싼 식료품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50%나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및 과일 등에 대한 개방도와 농산물, 의류 등 높은 거래 비용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가계 최종 소비지출 물가는 OECD 평균 대비 15%가 낮습니다. 한국의 주택용 수도, 전기, 가스가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돼 OECD 평균 대비 약 40%가 낮고 교통, 통신 물가도 10에서 15% 낮은 데서 기한하였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금융부채 6,795만원, 임대보증금 2,739만원으로 전년 대비 확 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빚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94.3%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2년치 월급을 꼬박 갚아야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5위 안에 드는 고위험군입니다. 매달 월급은 받으면 지갑에 머물 새도 없이 은행 이자로 돈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아닌 거죠.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며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 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 가난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효과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서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에 유독 진심이죠. 국가개발연구원의 보고서 자산가격 변동과 민간 소비의 동태적 반응 연구에 따르면 한국 가계는 주식 가격이 오를 때보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소비를 약 5배 더 많이 늘립니다. 우리 자산의 약 7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가니 코스피 5천과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거나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렵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플랫폼에서 일하는 분들을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이들을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릅니다. 안정한, 그리고 노동자를 합친 말로 이들은 배달라이더, 기그워커, 프리랜서처럼 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새로운 노동 형태에 속해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5천으로 오르는 동안 기술은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지만 이들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든 불안정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정된 월급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없죠. 만약 다른 프리랜서들도 많은데 꼭 불안정성의 핵심이어야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요지는 불안정성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게 있다면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랫폼에 소속된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는 약 88.3만 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는 이분들 혹은 그게 나일 수도 있죠. 더 치열한 경쟁과 더 비싼 물가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업 가치 상승의 혜택이 기술을 소유한 기업과 자본가에게만 집중되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배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부르죠. 과거부터 자본은 시대를 따라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의 기계화부터 대량 생산 혁명, 인터넷의 보급과 빅데이터의 초연결 시대까지, 이제는 미래의 빈부격차가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 점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나 공장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데이터와 AI 기술을 점유했느냐가 부의 척도가 됩니다. 데이터 자산이 국가의 신분까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반면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주지 않고 회사를 쪼개서 상장하는 물적 분할 등의 행동이 투자자들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덫도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순자산 진위기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술 기반의 자산 편중이 이미 돌이키기 힘든 수준까지 왔음을 시사합니다. 코스피 5천은 반도체라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든 숫자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다른 전통 산업은 중국을 비롯한 관세와 싸우느라 몹시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는 빚이 너무 많고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식보다 부동산이 올라야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은 국가의 성적표일 뿐 내 지갑의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빚을 줄이고 기술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기업이 주주를 존중하는 경영진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안목을 길러야 이 풍요로운 가난의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인데 내 지갑은 왜 가난하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